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뭐 폐랑 비장을 찌르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더 피크가 됐어요. 크리테리움 만약에 윤쌤이 나왔다면 이건 162.5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러닝기에서 카본화 짧은 크랭크함 쓰는 사람들 보면 단속하러 다닐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TT 준성입니다. 제가 자덕 근황 올림픽이라는 컨텐츠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뵐 분은 리버스 바이크의 사장님 김영준 씨를 만나러 여기 리버스 바이크에 왔습니다. 하이요.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좋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호동에서 정비 매장하고 있는 리버스바이크 대표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MCT도 뛰고 있고 MCT 팀 소속은 데로사 스트라데로 소속돼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더더마님 영상에 꽤 많이 나와서 이미 아시는 분들 굉장히 아실 거예요. 이제 형준 씨 같은 경우가 실력적으로도 엄청 이제 자전거에 미친 사람이고 여기 수많은 상장들이 있고 MCT 카테고리 1위 S리그, 그 다음에 2014년 영주 D리그 개인 2위, 음성 개인 3위 이런 강진 도자기도 있고 뭐 실력적으로 엄청난 이제 마스터즈 선수고 최근에 크리테리움도 먹었습니다. 최근에 있던 고양 크리테임에서 이번에 1등을 했죠. 또 덕업일치로 자전거 쪽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비 쪽을 위주로 많이 하는 샵인가요? 네, 리버스바이크는 주로 정비만 하려고 합니다. 정비만. 자전거는 안 팔잖아요. 뭐 완성차를 갖다 놓고 팔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손님이 원하시는 모델이 있으면은 뭐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웬만하면은 제가 받을 수 없거나 이제 그냥 매장을 추천드려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형준 씨를 만나러 온 이유는 형준 씨가 자전거도 잘 타고 자전거 정비 일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자전거를 이렇게 미친 듯이 타는 사람인데 한 8, 9년 경력 됐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다쳤단 말이죠. 다치고 보니까 주변에 또 이렇게 굉장히 큰 사고를 맞이했음에도 굉장히 그걸 이겨내고 잘 타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이분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엄청나게 크게 다쳤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때 좀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8월 뚜르드 DMG 한 달 전에 뭐 혼자서 타다가 빗길에 너무 미끄러져가지고 다운힐이었는데 그때 좀 큰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뭐 중환자실도 가보고 저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식은 있었는데 그 당시 기억은 없고 그래서 뭐 갈비뼈도 많이 부러지고 두개골도 이쪽도 부러지기도 해서 정말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때 얼마나 있었었죠? 운이 안 좋게 사고가 났는데 정말로 운이 좋게 몸에 칼을 하나도 안 댔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뭐 폐랑 비장을 찌르긴 했지만 다행히 의사가 말하기에 근육이 바로 이제 빼줘서 자연치유로 그냥 끝냈고 왼쪽 두개골 여기 축적 골절이 났는데 다행히 신경이 손상이 되진 않고 그래서 그냥 뭐 내부 출혈도 없었고 정말 네. 불행 중 다행인 거네. 그 갈비뼈하고 두개골 네. 그쪽은 어차피 다 원래 수술이 안 되는 부위고. 네. 근데 다행히 신경이나 그런 쪽은 신경이나 장기나 다치지 이런 것도 않았고. 다 정말로 멀쩡하게 돼가지고 중환자실 실려갔던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한 달 그리고 일반 병실에 한 일주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2주 그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경과도 좋았어서 재활병원을 가서 재활병원에서도 한 달도 안 있었어요. 골반도 골절이 났었는데 골반이 골절하면 누워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워있던 기간이 한 달? 그럼 태어나고도 그냥 누워만 있던 기간이 한 달? 그럼 제가 쇄골골절된 것보다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훨씬 더 빠른 것 같은데? 훨씬 빨랐죠 사실. 자전거만 못 탔을 뿐이지 운동이랑 자전거는 얼마 만에 탔어요 다시? 자전거는 11월 달에 다시. 그러면 거의 한 3개월 뒤에? 8월, 아까 8월에 네. 다쳤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 자전거 다시 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난 8월 달에는 이제 자전거는 진짜 그만 타야겠다. 만약에 탄다 해도 난 진짜 뭐 여자친구랑 카페 라이딩만 10km, 20km 그렇게만 타야겠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괜찮아지고 또 이제 마침 9월에 뚜르드 DMG 경기가 있었는데 그거 중계 보니까 그런 불타올랐구나. 없어졌어요. 빨리 나와서 다시 운동해서 25년 시즌 준비해야겠다. 저도 이번에 다치니까 여태까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전거 접고 러닝이나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집에 자전거가 너무 많더라고요. TT차, 로드, 키커바이크 뭐 이미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접을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이게 자전거란 매력이 한번 빠져들면은 진짜로 중독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해서 운동 중독이지. 자전거 중독. 실제로 유산소 중독이죠 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음에 정말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그때면은 고민은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로드 자전거가 되게 위험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또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까지 위험한데 자전거 너무 위험한데 꼭 타야 돼? 왜 그렇게 타야 되지? 선수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타야 되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왜 그렇게 타요? 일단은 재밌어요. 네. 정말로 재밌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재밌고 저희는 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그 훈련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되게 심장 뛰고 손떨리고 이런 거를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형주 씨가 자전거 얼마 탔었죠? 제가 고1 때 픽시로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로드를 타기 시작한 건 고3? 그러니까 19살 때 타기 시작해서 MCT는 20살 때 타기 시작했어요. 1년 뛰고 그 18년도 그 해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이 지금 27이요. 27이요? 그럼 꽤 됐네. 네, 맞습니다. 그럼 경력이 8년? 뭐 7, 8년면 로드로 대충. 하면은 진짜 한 7, 8년 네. 됐죠. 오, 저랑 비슷한데요, 경력은 오히려. 그럼요. MCT 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똑같은데? 저도 나는 18년부터 저희 시작했는데. 나는 고인물이에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대회에서 성적들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 18년도에 힐클라이프 그때 그 당시에는 그냥 어필 조금 타는 키 작고 마른 그런 라이더였는데 그 18년도 대관령 힐클라이프에서 입상을 했어요. 시니어 카테고리 시니어에서 3등을 했거든요. 그때 기점으로 그 다음 구룡령 힐클라이프인가에 1등 한번 하고 울산 크리테리움이라고 열렸었어요. 아마 오래 타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서 5등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입대를 하고 나서 군대 안에서 군대 안에서 자전거를 많이 특훈을 한 했거든요. 거예요? 와. 일부러 한 3, 4개월 네. 엄청 먹어서 뻘컵 한 다음에 웨이트 하고 제가 또 마침 군대 행보관님이 자전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오, 그래도 배려를 많이 해주셨네. 많이 해주셔서 군생활 착실히 보내면서 자전거 준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역한 해가 20년도니까 그때 기점은 이제 몸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확실히 다치기 전 그때가 몸이 제일 피크였던 것 같아요. 다치기 전에가. 네, 작년 몸이 제일 그 당시에서는 피커였어요. 피크고 지금도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더 피크가 됐어요. 몸을 수치를 비교해봤는데 모든 점에서 월등히 진짜 월등한 피크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양 크리에이티브 고양 보면은 네,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형준 씨가 체중도 되게 적은데 인터벌이랑 마지막에 스프린트 엄청 셌다 그러더라고. 네, 제가 생각에 저는 사람들이 제 체형을 보고 나서 저 선수는 힐클라임 어필에 좀 더 강하겠지. 그리고 평지는 좀 약할 거야. 적당히 탈 거야. 실력이 있으니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어필에 약하고 평지에 강해요. 너 어필 나보다 빠르더만. 저번에 우리 귀랑마을 가니까 그때 졸라 빨리 가던데. 그것도 이제 항상 이제 그 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잘 타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힐클라임 이런 것보다 크리티는 이런 대회를 더 좋아해요. 네. 왜냐면은 인터벌이랑 스프린트가 센 거를 일단은 어쨌든 저도 알기 때문에 제가 체중이 적은데도 한 900, 1000W 그 정도 때리는 거 아니에요? 다 털리고 그러니까 뭐 다 털리기 전이냐 털렸냐 그게 다 다르긴 하지만. 그쵸. 시합 때는 1000은 일단 무조건 내요. 네. 저번 주 고양 크리테리움 기준으로 하면은 예선 그냥 결승 때 1100 쓰고 챔피언십 때 1000 쓰고 마지막 칠 때 지금 체중이 몇 킬로예요? 지금 57kg. 야, 57kg인데. 하지만 저는 멸치과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주변 분들한테 말하는데 키 대비로 할 때. 네, 저는 체형 대비 살집이 있는 겁니다. 체중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키 대비는 그래도 절대 그쵸. 체중이 작으면 그 900, 1000 이상인 게 나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네. 저도 900에서 1000 겨우겨우 나거든. 저는 거의 66, 66, 67 이런데 쌩쌩할 때 정말 잘해야 1100? 그 레이스 중에는 잘해야 한 8, 900?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50 몇 킬로인데 1000 기본 찍힌다 그러면 진짜 체중 대비 엄청 센 네. 거지. 그래서 크리테리움 대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바람정도 덜 받고. 크리테리움 만약에 윤쌤이 나왔다면 중원이 형 뒤에 붙어만 갈 수 있으면은 한 5%의 확률은 있지 않을까요? 붙어만 갈 수 있다면? 붙여줄진 모르겠어요, 그 형이. 나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보다 잘 타는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죠. 저도 이게 보면서 쇄골 괜찮아지고 나면 다시 불타오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환자들 위주로 찾아다녀 보려고. 아마 11월에 히로드 경남 있잖아요. 그거 중계를 해준다면, 그리고 혹시 그 중계를 준성님이 본다면 다시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형준 씨가 올해 잘 휘젓고 있는데 경남에서도 되게 좋은 성적 보였으면 좋겠고, 자전거 샵 사장님이니까 어쨌든 뭐 정비샵이든 사장님의 자전거 세팅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떤 변태적인 세팅을 하고 타시나 이런 것도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로 가볼까요? 네. 자, 이게 리버스 바이크 사장님의 자전거인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프레임은 이탈리아 브랜드의 데로사의 세탄타라고. 세탄타? 정확히는 세탄타예요. 세탄타? 네, 네. 세탄타 의미하는 게 이탈리아어인데, 그게 70이라는 이 70. 70주년? 네, 70주년 기념해가지고 나온 새로운 라인이에요. 이게 일단 올라운드 쪽 프레임인 거네요? 올라운드 에어로, 그냥 요즘 올라운드 에어를 세미 에어로 약간 그쵸. 그런 쪽인 건가? 근데 얘네는 좀 특이하게, 보통 브랜드들은 전방에다가 에어로를 추가하잖아요. 그쵸? 얘는 전방에도 추가를 했지만 얘는 뒤에를 더 집중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에를 더 집중한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에어로 하긴 한데, 프레임 형상이 뒤에가 아름답게 이제 이탈리아니까 아무래도 정말로 디자인에 신경을 쓴 그런 프레임이에요. 더더마형 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거는 SK입니다. 그건 완전 완전 에어로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탔던, 작년에 탔었던 머락은 그냥 아예 올라운드. 얘가 이제 세미 에어로로 나온 거구나. SK의 후방과 머락의 전방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여기가 SK 쪽이고 네. 여기가 머락을 합친 약간 네. 그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미 느낌? 요즘 프레임으로 낸 거죠, 얘네들이. 그리고 요새는 거의 다 이제 에어로랑 올라 섞어서 거의 나오는 게 대세긴 해가지고. 맞아요. 그게 성능적으로 이점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럼 그 더더마형 타고 있는 SK는 별로라는 거예요? 걔가 평지에서 진짜 잘 나와. 네. 그래도 평가는 냉정하게 하죠. 대신 어필은 정말로 안 나갑니다. 약간 반응성이 매우 아쉽다. 네, 에어로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네. 좀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겁기도 하죠. 그래서 SK는 평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그래서 요 프레임은 형준 씨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은? SK냐, 요거냐, 뭐 머락이냐 중에서. 네, 제가 선택은 원래 작년에 머락을 탔었는데 작년에 그 사고로 아예 완파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마침 또 이 모델이 나와서 그래, 이왕 바꾸는 거 새로운 거 타보자 해서 세탄타로 기변을 했습니다. 근데 핸들바는 요새는 거의 다 일체형 핸들바들이 많은데. MB 투피스입니다. 분리형 카본 스텝, 카본 핸들. 원래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 EXS라고. 그쵸, 그거 네, 중국산 브랜드에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유명한 그 핸들바가 있죠. 일체형 핸들바를 썼었는데, 핸들바의 너비를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한번 찾다가 스템을 그냥 체험해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 이거 한번 써보자, 포가짜가 쓰니까 좋겠지 하고 써서, 여기가 37이고요 37, 드롭이 40이에요 캐년의 새로 나온 핸들바랑 약간 컨셉이 좀 비슷하네요. 걔는 플레어 각도, 이거를 플레어 핸들바라 하는데, 캐년의 그 플레어는 더 깊어요. 각이 좀 다르다. 네, 각이 좀 다르다. 얘도 깊은 편인데 그 캐년이 나오면서 얘는 사실 뭐 평범한 그런 핸들바가 돼버렸죠. 본질적으로 이 38에서 37로 줄이고 싶어서 했는데, 사용해보니까 너무 만족해요. 플레어 핸들바가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레버 쿠션 MC는 들어갔잖아요. 그거에서 자유로워요, 일단. 그러니까 이 각을 많이 안 꺾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앞에가 모여지니까 맞아요. 그게 자유로우면서 마음에 든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확실히 드롭이 더 넓으니까 드롭 잡고 댄싱하거나 스프린트 칠 때 훨씬 더 강한 파워를 낼 수 있어요. 확실히 이제 레이스 성향적인 사람이다 그쵸. 보니까 이 핸들바의 요런 부분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일체형 핸들바 그냥 이쁜 거, 이쁘면 약간 장땡인데, 이거 좀 더 기능적인 부분에 확실히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네요. 이 휠도 되게 처음 보는데, 이 롤로. 이 롤로라는 휠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 휠입니다. 한국 휠이에요? 한국 브랜드예요. 이게 신생 브랜드인데, 국내에 UCI 미케닉 자격증 가진 분이 몇 없으신데, 그중 한 분이 본인의 휠을,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롤러란 뜻이 기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롤러 휠에 추가하는 게 각각의 휠의 장점만 모아서 합친 휠.
그래가지고 얘가 좋은 게 일단은 림이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있는 림이 아닙니다. 못 봤어요. 저는. 이게 직접 만드는 휠이거든요. 이런 건 다 보통 중국 공장에서 만들지 않나요? 근데 이제 롤러 대표님이 이거는 본인이 중국 아시는 분이 있대요, 공장에. 그냥 아예 서로 얘기하면서 만든 거예요, 아예. 그래서 만든 건 중국이지만 따로 주문해서 만들었다 뭐 그 말인 수분이 아닌 거잖아요. 거죠. 네, 딱딱하네. 딱딱하고 네. 확실히 스포크는 샤핌인 것 같고. 샤핀 스포크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뭐 샤핌 CX-레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선택이 가능해요. CX도 가능하고 아. 에어로 스포크도 가능하고 대신 카본 스포크는 안 돼요. 이거는 프린스턴에 들어간 택틱. 택티커브입니다. 이게 이 개사기지. 이거 진짜 엄청 가볍잖아요. 볼륨성 얘가. 좋고 가볍고 강성되고 라체 소리도 아저씨 우렁차고. 우렁차고. 그리고 이 휘즈의 가장 큰 장점이 진짜 림이에요. 일단 림 스펙은 라이더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선택한 림 스펙이 49mm, 뒤에가 54mm. 이렇게 앞뒤 림 높이 다르게 가져가고 얘가 내경이 엄청 넓어 24mm입니다. 완전 내경이 완전 뚱님이네. 외경은요? 외경은 31. 그래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보통 내경이 넓으려면은 외경도 같이 넓어지거나 아니면은 훅리스를 도입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훅리스가 아닌 이제 세미 훅리스로 훅이 얕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량도 챙기고 그 훅리스의 불완전한 결합성, 그러니까 이제 안전도 챙긴 그런 정말로 장점을 다 합친 그런 휠이에요. 림 높이도 49에 54면 진짜 시중에 파는 림 높이 림 그건 아닌 거네. 4954 파는 데가 잘 없는 것 있습니다. 같은데. 하는데 이게 있어요? MB. MB가 4954를 하는구나. 원래는 제가 MB를 하려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훅리스를 신뢰하지 않아서 형준 씨도 진짜 이 휠 저 휠 되게 많이 써봤잖아요. 진짜 많이 써봤어요. 오히려 이 휠을 쓰고 나서부터 더 쓰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려면은 얼마 정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문하시는 분들. 이 롤러의 허브 옵션은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최상급으로 택틱으로 해서 이 택틱이 겁나 비싸다면서요. 택틱의 허브만 한 220에서 오우 쉣. 30?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택틱 버전으로 하면은 380입니다. 많이 비싸죠. 프린스트 카보너스도 그게 뭐 그렇죠. 원래 택틱하면은 한 5, 600인데 택틱하면 720이나 네. 뭐 그러더라고요. 택틱이 정말 비싼데 그만큼 좋은 허브기도 해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신생 브랜드한테는 그런 큰 돈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380주가 안 사지. 240 DT 스위스 240 옵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돼요? 그거는 260. 260? 그래도 요새는 중국산 휠들이 진짜 엄청 싸게 나오니까. 근데 QC도 괜찮게 나온다 하니까. 그렇죠. 중국산 휠을 또 좋은데 이게 테스트 휠을 받긴 해야 되는데 저는 손님들한테 만약에 궁금한 문이 오면은 저는 꼭 이거 한번 써보라고 해요. 왜냐면 써보면은 어차피 260이면은 요즘 시장에서 그게 크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중국산 브랜드 전부 이제 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무튼 리버스 사장님은 약간 이 롤러라는 특이한 휠도 쓰는 네. 것도 특징이고, 또 타이어도 정말 이거저거 많이 쓰시잖아요. 매장에 주된 판매도 타이어를 굉장히 많이 팔고, 얘는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얘는 일단 5000성 네, 5000성 TR이 껴있고, 사장님은 그 손님들한테 타이어 교체 작업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 타이어 추천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타이어를 추천하십니까? 손님이 원하는 것부터 물어봐요. 주간 뭐 달의 마일리지는 어떠냐. 아니면 사장님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먼저 물어봐요. 혹시 시합 뛰세요? 아니면 그냥 한강만 다니세요? 하면은 거기에서 갈리고. 근데 보통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반은 시합 뛰시는, 보통 시합용 타이어를 많이 추천드리고 거기에서도 또 원하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성향에 다 따라? 달라요. 손님들이 다 원하는 게 거기에서 맞춰서 추천드려요. 지금 전시대에 있는 타이어들 보면 판매하시는 게 미쉐린 파워커, 빅토리아 코르사 넥스트, 그 다음에 코르사 프로. 이 코르사 프로 스피드도 추천해. 이건 마일리지가 엄청 짧은데 추천합니다. 저것도. 딱 대회만 쓰겠다 이런 네, 사람 있으면 무조건. 5000성. 제가 옛날에 타이어 추천편 컨텐츠 했는데 거기서 추천 롤링 레이스트는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 타이어들이에요. 이 코르사 프로도 정말 점수가 괜찮은데, 압도적인 건 코르사 프로 스피드는 얘는 내구성이 똥망이라서 대회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다 갈아 넣을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럼요. 약간 그런 이제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해서 적당히 이제 추천할 만한 타이어로 교체 작업도 해주고, 관리 것도 좀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동계는 듀라 DI2에 카본 T 체이닝에 XKD 파워미터. SK 파워미터. 그다음 크랭크암 이거 길이가 몇인 거예요 이거는? 이건 162.5입니다. 요새 대세답게 짧게 쓰는 네. 가져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키 대비로 하면은
또 160 할까 162.5 할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제가 원래 165 다 쓰다가 네. 줄인 거예요? 다 써봤어요. 72.5에서 70 쓰고 67.5 쓰고 65 쓰고 있다가 이게 또 이제 요새 제품 핫해가지고 안기를 줄일 겸 줄여보자 해보자 해서 62.5로 선택했어요. 이렇게 많이 바꾸면 어쨌든 금전적으로 이게 부담이 가는 건데 근데 사고 팔고 어차피 조립은 본인이 하면 되고 그쵸, 이제 고인비는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만 저의 퍼포먼스와 연결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 타고 싶은 라이더니까. 둘째로는 사장이 써야 제가 써봐야 손님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겠지 않나 해서 산 거예요. 바꾼 거죠, 계속. 그래서 현재는 162.5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들고 뭐 타임이 겹친 게 왜냐면은 암기를 줄이고 나서 계속 피크를 찍어가고 있어가지고 암기 줄이고 7월에 피크 찍고 8월에 피크 찍고 다 이게 계속 상승이 돼가다 보니까 확실히 암기리 줄이는 거 짧은 크랭크함 확실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요새 대세는 대세긴 해요. 네. 확실히.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건 항상 꼭 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데 암기리 줄이는 거는 기본기가 정말 잘 돼 있는 분들은 정말 잘 맞을 거예요. 제가 말한 기본기가 이제 케이던스나 뭐 이제 코어 근력, 그 근력이나 케이던스 이게 베이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이스 한 부분인데 베이스가 정말 잘 쌓여져 있는 분들은 암기를 줄여도 적응이 빠릅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암기를 줄이면은 오히려 더 자전거가 안 나갈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러닝계에서 요새 했던 게 이제 카본화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 사실 그런 개념이랑 맞아요. 네.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네. 오히려 막 이거저거 줄이고 하면 피팅도 안 맞고 한데 이제 케이던스가 빨라짐으로써 얻는 장점이나 그런 게 더 메인인데 아예 그걸 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저거 맞아요. 안 맞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 케이던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줄임으로써 적응해 나가면서 네. 얻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 약간 그런 그렇죠. 거고. 무거운 기어일수록 더 빨리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크랭크하면 짧아지면. 하지만 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잖아요. 이제 형준 바꾸고 씨가 적응하시면 됩니다. 잘 못하는데 짧은 크랭크함 쓰는 사람들 보면 단속하러 다닐 거예요. 아닙니다. 유행에 민감한 거는 좋은 자세입니다. 이제 잘 못하도 짧은 크랭크함 써볼 수도 있잖아요. 써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 써보라고 해요, 손님들한테. 네, 진짜 다 써보라고 해요. 결국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것 말하는 것보다 라이더 본인이 겪는 게 더 중요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아, 농담이고. 땀난다. 그다음에 안장은 프롤로고 이 흰색, 이 깔맞춤 있는 흰색. 네, 흰색 프레임 타서 흰색 안장으로 근데 했습니다. 때 타면 금방 더러진 거 아니에요? 안장 이런 데는? 근데 제가 자전거를 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얘는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량은 아닌 거 같고. 뽑기를 잘해가지고 응. 133인가? 생- 어떤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볍네. 얘 가죽 빵빵하고. 프롤러가 이게 좀 뽑기운이 심합니다. 음. 네, 어떤 분은 막 137 나오고 어떤 분은 135 나오고. 그래도 괜찮네. 그래서 오늘 자전거들 한번 살펴봤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우리 리버스 바이크 하면은 사실 분해 정비 오버홀이 가장 메인이잖아요. 그쵸.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홍보할 수 있는 타임. 올겨울로 분해 정비 프로모션 합니다. 가격이 얼마죠? 25만 원입니다. 원래 기존에도 25만 원이었고 이번 프로모션도 금액은 25만 원으로 동일해요. 대신 제가 배터리 그냥 서비스로 감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배터리 뭐 아무거나 감아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써보고 가장 만족했던 거, 내구성도 좋고 그립도 좋고 제품 품질이나 이제 브랜드 가치 이런 거를 다 했을 때 가장 마음에 든 게 피직 배터리거든요. 피직 마이크로 테키라고 지금 소비자가가 56,000원입니다. 비싼 배터리예요. 사실상 5만원 깎아서 20만원의 분해 정비를 받나? 제 생각에는 분해 정비 오버홀이 뭐 15만원인데도 있고 25만원인데도 있고 그 샵마다 다른데 그 오버홀을 어디까지 진짜 다 까주고 정말 깔끔하게 다 정비를 해주냐 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샵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냥 다 분해하지도 않고 대충 겉에만 닦고 15만 받고 해서 도세에 올라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장님의 오버홀은 어디까지 다 까는 건지. 일단은 전부 다 분해합니다. 뭐 안장, 시포, 배터리 그런 거 전부 다 분해하고 나서 일일이 다 세척을 하고 그리고 다시 베어링이나 있는 그리스 다 닦아내고 좋은 그리스, 세라믹 그리스가 들어가면서 좋은 데에는 세라믹 그리스를 넣어드리고 그냥 일반 그리스를 넣어야 되는 데는 일반 그리스 넣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자전거를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드리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하루가 쓰이잖아요. 사실 거의 하루 풀 정도 쓰이는 것 같은데.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려요. 음, 또 이제 제가 닦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닦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더 넉넉하게 3일 정도는 잡아드려요. 분해점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잘해드리는데 자전거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더 잘해드려요. MC터는 해당 안 되잖아요. MC터 분들 자전거 관리하세요. 제발. 그거 결국 지갑 마이너스입니다. 지갑 마이너스. 저도 제 자전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핸들 한번 까보니까 소금이 장난 아니더라고. 오버홀의 주된 목적은 이제 디스크 시장 오면서 헤드셋 정비가 주된 목적이에요. 헤드셋 한번 까면은 분해 정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인터널 프레임에 헤드셋 오버홀 해주세요 하면은 비용이 뭐 다 다르긴 하지만 10만 원에서 15만 원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오버홀이라고 이제 하는데도 네. 사실 꽤나 있죠. 네,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업도 사실 뭐 다 분해하고 하니까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비싼데 이제 오버를 하면은 그 25만 원 안에 헤드셋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버를 하는 겁니다. 오버를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작년 겨울에는 오버홀로 엄청 바빴어요? 어땠었어요? 그래요? 바빴죠. 정말 바빴어요. 겨울은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겠다. 그쵸. 작년이 유독 더 바빴어가지고 작년 프로모션 했을 때 예약한 게 3월, 4월에 끝났어요. 그 프로모션 예약한 게 4월 꽉 채워서 그래서 5월부터 다시 자전거 열심히 탔죠. 이제 그 뚜루드 경남 끝나고 자전거 못 타겠네. 이 분해 정비를 미친 듯이 해야죠. 그래도 짬내서 타야죠. 짬내서 타야죠. 그래서 겨울에 제가 건강이 제일 나빠지는 시기. 아 그래요? 네, 건강이 진짜 나빠져요 겨울에. 그렇다고 안 탈 수가 없으니까. 못 탈 수도 없고 타고 싶고. 어쨌든 근데 뭐 샵마다 겨울로 이런 걸로 또 이겨내고 약간 그런 시즌이긴 하니까. 네, 맞아요. 형주 씨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파는 것도 아니고 이 오버홀이 제일 메인 업무? 아무튼 메인인 거잖아요. 메인이죠. 가장 네, 그 리버스라는 자체가 다시 태어났다. 두 가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버스 다시 태어난 거랑 리버스라고 그 역. 그러니까 자전거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또 있고 자전거를 뭐 원래대로 역설계. 돌려놓는다. 네, 그렇죠. 약간 그런 의미로 지으신 거구나. 맞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번 이 리버스 바이크 오버홀 또 바빠서 자전거 못 타서 떡락하기를 이제 바라겠고요. 안 됩니다. 올해 이제 경남 화이팅하고 네.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형준 씨가 진짜 자전거에 진심이고 저 실력과 열정이 엄청난 친구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오버홀 생각하고 계시면 형준 씨가 책임지고 엄청 깔끔하게 해줄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세요. 작년도 엄청 바빠가지고 뭐 6월까지 했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잡아야 좀 원하실 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바이바이.